부자방법 카카오톡 열었습니다. 지금 뭐 1900분 넘게 가입하셨죠? 부자방법 치시면은 채널이 많이 뜰 텐데 회원수가 한 2900분 이상 있고 요 조그만한 V자 회색깔 마크가 기업으로 인증받은 마크니까 이거 외에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각종 지역 정보 보고서 잘 추려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직접 제작한 자료예요. 그런 거 또 읽어보실 수 있고. 관련된 보도자료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7시 반에 부지런도 하시죠? 오전 6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최했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였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현안 대응 방안, 그다음에 이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거를 좀 수정하는 방안. 우리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금융위원장, 행안부 차관 뭐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금융감독원장까지. 규제지역 해제 내용은 다들 아시죠? 지금 뭐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15억 초과 아파트 이거 주담대 허용 요거는 이제 뭐 진짜 확정됐던 내용인데 내년도 1월 정도에 진행하려고 했던 것을 뭐가 급한지 12월 1일 정도의 잠정이지만 바로 다음 달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은행업 감독 규정을 하루빨리 바꾸겠다.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서울하고 이제 경기권 4군데 지역 외에는 이제 규제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왠지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서 이제 MB정부로 바뀌면서 그때의 분위기와 흡사한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정책적으로 말이죠. 자, 그렇게 되고 결국 남은 건 이제 서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천, 그다음에 성남은 수정구와 분당구, 그다음에 이제 하남, 광명 이렇게 이제 하남, 광명 분들이 우리 이 지역들은 이제 규제 지역인 것이고 그 외에 모든 지역들은 이제 규제가 다 풀리는 것인데 과천하고 뭐 성남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이해가 간다. 뭐 분당도 있고 위례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하남하고 광명은 왜 규제 지역을 유지하는가 있어서 이제 뭐 말도 많은 것 같은데 기분 나빠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상급지 대우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풀립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용산을 제외한 웬만한 곳들은 결국 다 풀리게 돼 있고, 그리고 24년도 이후에는 전체가 다 풀릴 거니까 그냥 이번에 왜 뭐 껴있냐 빠졌냐 이거를 뭐 논쟁할 필요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부동산 규제 정리표예요. 일단 그 취득세, 뭐 종부세, 양도세, 주임사, 뭐 청약, 재건축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의 내용과 비규제로 바뀌었을 때의 내용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먼저 취득세는 요새 중과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 지역 경우에는 두 번째 집을 살 때 2주택자가 되는 순간 취득세 8%, 3주택이 되는 순간 그 주택은 취득세가 12%가 되죠. 이렇게 국민에게 큰 삥을 뜯는 나라도 없을 텐데 아무튼 뭐 뭘 버는 게 있다고 시작부터 12%를 내라. 말도 안 되는 이건 정말 파시즘에 어떤 입각한 그런 잘못된 정책인데 하루빨리 이게 지금 잡혀져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고 있죠. 비규제의 경우에도 문제는 있어요. 어찌됐든 한 채 양보해 준 거 한 채. 세 번째 집을 살 때 8%, 네 번째 집을 살 때 12%. 비규제는 한 채 양보가 있고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이제 비고란에 적어놨는데 이거 망상이에요. 망상. 근거 없어요. MB 시절의 어떤 그걸 잠깐 본다면은 그 이제 이명박 정권 바뀌고 나서 이 취득세를 이제 실거래가랑 접목되면서 이제 취득세가 과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했었냐면 원래 지금 이 8% 12%를 없애려면은 취득세 법률, 그러니까 지방세법 바꿔야 돼, 지방세법.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바꿔야 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못 바꾸는 상황인데 MB 시절의 어떤 그런 그 정책을 복귀해 본다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어떻게 했었냐면은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감면을 해줬어요. 50% 감면. 그러면 이 취득세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막 풀면서 거래를 좀 뽑아내려고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이 취득세를 가로막히는 거. 왜냐면 거래가 나오려면 이제 어찌됐든 이제 취득세가 거래할 때 첫 번째 내는 세금이니까 말입니다. MB 정부 갔을 때 취득세를 어떻게 완화시켜줬었냐. 법은 못 바꾸고 시행령을 통해서 감면이라는 제도를 줬었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 8% 12% 이게 말도 안 되는 법규니까 법을 바꾸고 싶은데 민주당이 상식이 안 통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그냥 망해버려라고 하면서 그래야 망해야지 정권 바뀔 수 있지 찾아올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다라면 망상입니다. 근거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시행령을 바꾸서라도 감면이라는 뭐 예를 들면 뭐 50% 감면해주겠다.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뭐 몇십 프로 감면해주겠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정 도와주지 않는다라면은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종부세 중과세가 있습니다. 지금 뭐 2주택, 규제지역은 2주택 이상부터 종부세 중과세가 들어가고 비규제는 3주택 이상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기준은 매년 6월 1일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 6월 1일 기준으로 따져 묻는다는 것이고 양도세가 좀 복잡한데 양도세는 그 비과세 받으려면은 거주 요건이 따라붙어요. 규제지역에서는 2년 거주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비규제에서는 거주는 필요 없습니다.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이것은 소급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뭐다? 취득하는 그 시점에 그 집이 취득했던 그 당시에 규제 지역이었냐 아니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규제 지역에 있는 지역이 비규제를 바뀐다 한들 취득했던 그 시점에서 규제 지역이었다면 소급해서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 요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이제 처분해야 되는데 요것이 3년으로 비규제가 되면은 3년으로 바뀌고 신규 주택 취득의 당시에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니까 새로운 집을 사는 그 시점에서 규제 지역이었냐 아니었냐 이게 중요한데 취득일은 잔금의 기준이다 보니까 14일인가 시작할 거예요. 14일.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잔금을 치르신 분은 오늘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으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양도세 중과세가 있습니다. 요것은 뭐 이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20%의 세금을 더 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3주택자는 30% 세금을 더 내라 했는데 일단 내년도 5월 9일까지는 현재 양도세 중과세는 규제 지역일지라도 유예 중에 있는 상태인데 일단 비규제가 된다면은 아예 양도세 중과세는 사라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중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가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는 아무리 많이 사도 주택 임대사업자만 등록하면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가액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취득 시점에서 공시가격 6억이 넘었냐 안 넘었냐만 보는 것인데 그래서 그 조건만 충족하면은 뭐 집을 아무리 많이 사도 종부세를 안 내왔는데 2018년도 9월 13일 9.13 대책 때 이게 폐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비규제에서는 이 제도가 이 혜택이 살아 있습니다. 대신 조건은 뭐다? 취득 당시 그 시점, 취득이 잔금 치르는 그 시점에서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이것을 따져 묻겠다는 것입니다. 요것은 제가 아까 이정환 세무사한테 또 전화로 물어서 또 확인한 내용이고 또 이 방송은 또 참고로 제가 그 제네시스 박님에게 또 자문을 구해서 이 두 분께 세금 박사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본사의 김규진 전문가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약 재당첨 제한도 규제 지역에서 투기 가여지구는 10년, 조정 대상 지역은 7년, 비규제는 없죠. 그리고 재건축 중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 그래서 재건축은 투기 가여 지구 내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진 이후에 매매를 하면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시키겠다라는 조항이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투기 가여 지구에만 있는 것인데 당연히 비규제 지역은 그런 제한이 없고 조합 설립 인가일 그 시점에서 규제 지역이었냐 아니었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비고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TB는 복잡했는데 일단은 15억 대출 규제를 풀어줌과 동시에 복잡하니까 규제지역 ATB도 50% 단위시키고 비규제는 ATB가 70%입니다. 요것은 원래 내년도 초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대책 발표 내용을 읽어보니까 12월 1일 잠정이에요. 잠정. 12월 달이 되는 즉시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서 ATB를 이렇게 다 바꿔버리겠다. 15억 대출 규제는 사라지는 것이죠.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부 1주택자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DTI는 이제 투기가해지구 40%, 조정대상 지역 50%, 비규제 60%고요. DSR 얘기는 없죠. DSR 얘기는 나중에 그걸 직접 건드리든 우회하는 방법을 만들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건 아무튼 잘 캡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규제가 풀렸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이제 12월 달에 모든 게 다 확정되고 나면 그 시점에서 면밀하게 따져 묻는 게 맞고, 지금 요거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다음 달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캡처해서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 내용을 여기서부터 쭉 이 내용 그대로 간다. 이렇게 단정 짓지는 않기를 바라겠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정책이 나왔는데 이 정책이 이제 왜 나왔냐. 무슨 이유로 이런 정책을 발표했냐. 그리고 다음에 또 정책이 나오겠죠? 또 그 다음에 또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책이 나오는 명분과 이유부터 우리가 이해하자. 다른 거 없다. 거래 활성화다. 이번에 발표한 오늘 나온 정책은 15억 대출 규제 때문에 15억 이상의 집을 사고 팔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불편하구나. 그 불편을 덜어줘야 되겠구나. 재건축 뭐 재당첨 제한 뭐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등등 뭐 다 쭉쭉 나올 건데 재건축을 사고 팔려고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불편하겠구나.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불편하겠구나. 그걸 좀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늘 나온 정책은 철저하게 정부와 관련 부처 그리고 지자체를 위한 정책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딱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 거래 활성화입니다. 지금 몇 달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거래 활성화. 거래 활성화가 절실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분들에게. 정부, 지자체, 주무부처도 다. 거래가 안 나오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국민의 자산이 거의 뭐 이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에서는 뭐 80% 어디에서는 75%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의 어떤 자산이 부동산에 담겨져 있는 나라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부동산이 전부인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근데 그게 주가가 무너지는 거랑 뭐 코인 따위가 무너지는 거랑 부동산이 무너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데미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풀었으니까 시장이 움직인다. 그렇게 예측하고 반응할 사람은 없다고 저도 봐요. 왜냐면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쌓아놓은 이 잘못된 어떤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는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말도 안 되는 화폐의 어떤 폭탄 화폐 발행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긴축과 금리 인상 이런 개판으로 치지 않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온 나라가 근데 사실 대한민국은 잘 버티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버티는 나라 있습니까? 대단하게 잘 버티는 거예요. 보통의 나라는 아니야. 사실 이제 엄청 성장을 한 거야. 사실 이제 이 정도로 버티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이 허접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아무튼 간에 그런 것 때문에 다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대한민국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글로벌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고 치자고요. 그건 뭐 우리가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국내 자체 요인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 상황. 이 엉망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지금 이런 거래가 나오면 지자체에 부도나요, 여러분. 다 망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볼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정책을 작동시키는 거죠. 글로벌적인 요인은 어쩔 수 없지만 자체 요인만큼은 풀어보자. 그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에 풀릴까요? 안 풀리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나옵니다. 언제까지? 거래가 활성화돼서 적정 거래가 나올 때까지. 디데이도 없어요. 그때까지 정책은 계속 나올 것이고 새로운 정책 필요 없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만들었던 규제를 없애는 게 정책이고 이거 다 없애는데 거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옵션을 던질 겁니다. 옵션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이 나오는 명분부터 이해하자는 거예요. 거래 활성화다. 15억 대출 규제 풀어주는 것은 15억 대출 규제 때문에 힘드셨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거래 활성화라는 이 단어를 어찌 감히 그 누가 정책 발표 이 관련자분들이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빚내서 집세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이 정부는 뭐라 그럴까 부동산 뭐 떠받들어서 우리 뭐 부자들 뭐 갖고 있는 사람들 혹시라도 뭐 자산 감축이 일어날까봐 이렇게 걱정해 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오해를 사는 게 두렵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다라는 말은 안 쓰지만 또한 정책이 나오든 간에 거래 활성화라는 바구니에 담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 쉬지 않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강아지 풀림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뭐 과거 돌아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뭐 취득세 다 풀어주고 양도세 다 풀어주고 그냥 사주세요. 대출 더 해줄게요. 자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이 왜 나왔냐 풀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보다 더 센 정책도 더 나올 수 있고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정책이 쉬지 않고 나온다는 것이고 정부가 그 인수위 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정권이 이제 교체되고 나서 간보기를 오래 했죠. 너무너무 이제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신중했던 것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어떤 집값 상승에 오명을 처음에 쓸까봐 두려워했던 상황이라면 지금은 정부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과감하게 드라이브 치는 것이고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아니 15억 대출 규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댓글에 떴죠. 규제 15억 대출 규제 안 푼대요. 지금 발표했어요. 국토부에서 검토한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 풀렸죠.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파월 얘기 못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높으신 분들의 그 발언, 공약, 멘트 중요합니까?
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분들의 토시 분석할 수 있죠. 의향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의 감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수 있지만 사람이 뱉는 말은 진실이 아닌 거짓이 스며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상황. 그분들의 멘트, 발언 이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상황이에요. 상황.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대곡역 이때에다 대곡역이면은 농지고 절대 농지고 그린벨트입니다. 박정희 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풀려? 너 절대 농지 사면 망하는 거야. 절대 농지 사면 안 되는 거야. 다른 땅은 다 사도 되는데 절대 농지 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샀죠? 상식. 상황. 대곡역에 우리 소사 대곡선 왜 놔주죠? 그 논밭 허화 벌판 한복판에 GTX 역사 왜 들어오죠? 논밭 한복판에 역사만 덜렁 있는데 계속 그 상태로 놔둘 거라면은 GTX 역사상을 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논의만 얼마나 많은 그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여기다 놓자 저기다 놓자 다투고 싸우다가 협의해서 하나 정했을 텐데 실수로 여기 하나 걸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걸 그린벨트를 절대 풀리지 않을 거다 뭐 등등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라는 거예요. 풀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똑같은 거 연준 의장의 발언도 똑같은 것이고 그 멘트 하나에 막 이렇게 막 이거 한대요 안 한대요 몰라 알아서 잘 가세요 알아서. 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이 정책이 나온 명분 첫 번째 정부를 위한 정책이다. 여러분 정부와 우리 관련 부처와 지자체를 위한 정책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 명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이것부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계속 나올 거니까 더 큰 규제가 계속 풀릴 거니까 지금 오늘 발표한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명분이 중요한 것이고 이 명분만 이해하면은 계속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계속 정책을 낼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아무도 하지 않아. 하지만 명분을 이해하는 순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안 하더라도. 왜? 상황이 그려지니까. 그 상황을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이해하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하겠죠. 이 두 번째 뭐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고양시랑 부산, 뭐 예를 들면 해운대, 뭐 묶어. 아우 우리 죽겠어. 뭐 빠져. 한번 봐봐. 풀어. 다시 또 올라. 뭐 묶어. 그렇게 이제 뭐 가격 동향대로 막 가면서 막 묶고 풀고 할 수 있었다고 칩시다. 왜냐면은 그게 뭐 나름대로 뭐 기준을 삼았다 하니까.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규제 풀었잖아요. 규제 지역 풀었잖아요. 규제 지역에서 해방됐잖아요. 다시 묶을까요? 만약에 다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만약에 가정이에요.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가정을. 다시 움직여요. 풀었는데 다시 움직여요. 그랬더니만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움직이네? 오르네? 다시 묶어. 이렇게 할까요? 이번에 푸는 것은 질이 다른 거예요. 이번에 풀리는 것은 질이 아예 다른 거예요. 이번에 풀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달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한 뭐다. 본질을 부르는 거예요. 본질을. 포장지는 이 분석해준 영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정부는 쉬지 않고 작동할 거다. 쉬지 않고 작동한다. 쉬지 않고. 거래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부는 가격 관심이 없어. 뭐 여기 아까 레포트 보면은 정부의 어떤 발표 자료 보면은 다 그걸 이제 구색 맞추기 용이지 않습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가격 변동 얘기 나오고 하는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다. 이렇게 거래가 안 나오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정부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멀뚱멀뚱 눈만 뜨면서 정책 발표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을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직방 때 랩담 얘기했습니다만은 다 죽는다 뭐 그래. 근데 보세요. 경제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입니다. 우상향이 생존이에요. 그게 사업이 됐든 국가 운영이 됐든 뭐 집값이 됐든 라면값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월급이 됐든 뭐가 됐든 우상향이 생존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과 이게 기본 방향 아니겠습니까? 우상향도 어느 정도 각도까지가 생존이고 그 이상 움직여야지만 이게 성장이고 이 생존의 각도 이하는 다 뭐예요? 이거 죽는 거야. 사망이야, 사망. 그러면 상승론자다. 무조건 올라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오르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경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도 돈 200만 원 들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몇 가지 내가 이제 잡았던 틀이 있어. 첫째 하나 뭐예요? 돈의 값어치는 영원히 내려가는 거다. 영원히.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돈의 값어치는 내려가는 거다. 우상향을 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다. 이 틀 안에서만 이것만 그냥 머릿속에 넣어도 어디 뭐 경제학자들 떠드는 거 안 봐도 돼. 안 봐도. 그래서 그분들 몰라. 네? 그렇게 잘하면 또 한남동에 대저택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월급 받아서 그러고 있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잡으시면 좋겠고